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사우디 전기차 업체에 3조 원 규모의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30년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반기 만기 도래 펀드 규모만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가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미분양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감소가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킨 냉동김밥을 이을 차세대 K푸드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트랜시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제조사 시어와 3조 원 규모의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자 개발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첫 사례인데요. 현대트랜시스가 30년간 쌓아온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내연기관차를 넘어 전기차까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독자 개발한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모터, 전력을 변환해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는 인버터, 동력을 차량에 전달하는 감속기를 한데 모은 일체형 장치입니다. 현대트랜시스는 30여 년간 쌓아온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집약된 이 시스템을 사우디 전기차 업체 시어에 수출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10년간 3조 원 규모.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속기 풀 라인업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에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전기차 감속기, 이제는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까지 30년간 쌓아온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별도로 장착해 연결 케이블 간 전력 손실, 차체 공간 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 전기차의 설계 용이성, 원가 경쟁력 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시어의 차세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세단, 쿠페 등을 포함한 전 차종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대트랜시스는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일체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등 전동화 부품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홍콩 ELS와 같은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권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우리은행은 한국투자리얼에셋 운용을 상대로 73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 운용이 조성한 벨기에 코오피스 펀드의 환해지를 위해 6,662만 유로 규모 통화스와프 파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 매각이 막히면서 외화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5일 환해지 계약이 만기됐고 다음 날인 6일부터 운용사는 지급 불이행 상태에 놓이며 연 1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미지급 정상금 총 73억 원을 운용사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통화스와프 파생계약 지급 불이행 사유가 자산 매각 실패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외 부동산 펀드 자체 수익률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의 해외 부동산 펀드 총 판매 규모는 7,53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가 1,061억 원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1,510억 원 규모 펀드 만기가 돌아옵니다. 보통 해외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을 모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지분을 취득해 임대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펀드 만기 도래 시점에는 자산을 매각해 최종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투자 수요 감소, 오피스 공실 증가 등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각 자체가 어려워져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펀드의 최종 판매자인 은행들은 해외 부동산 펀드 운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미분양 등 3중고가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적 감소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미분양 3중고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도 건설업계 분위기는 암울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알리 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62개 단지 52,25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달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간 쌓인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분양시장도 위축돼 있어 미분양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1,997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2,968가구로 지난해 8월 이후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PF 부실은 물론 수주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하반기 수주 물량도 적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 2,2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감소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가 오른 게 수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진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 K푸드의 열풍을 이어가려는 식품기업과 해외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전시관 곳곳을 둘러보며 음식을 맛봅니다. 이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개최한 2024 서울푸드 현장. 올해는 52개국 1,605개의 식품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서울푸드 전시엔 최근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냉동김밥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 바이어를 만나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서울푸드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미국 바이어를 만나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제 다국적으로 더 시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전시관은 바이어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이자 판로 확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완두콩을 활용한 대체육,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한 배양육 등 미래를 향한 푸드테크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용기를 비롯해 다양한 식품기기와 포장기기, 기술력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 증가한 91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수출액도 26억 1,370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4% 늘었습니다.
현장에 소개된 수많은 식품 중 냉동김밥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차세대 K푸드의 탄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뒤로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2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순이익은 총 2조 5,1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9%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다만 직전 분기 순이익 분석에서 지난해 포함된 대규모 일회성 손이익인 배당금 수익 1조 7천억 원은 제외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수익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15.9% 뛴 가운데 주식거래 대금이 늘면서 수탁 수수료는 19%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거래 대금은 1년 전과 비교해 30%, 코스닥 시장에서는 11% 각각 늘었습니다. IB 부문 수수료는 8,649억 원으로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등에 따라 14% 증가했고,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펀드 판매 수수료 증가 등에 힘입어 12%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실적이 영업부문 전반에 걸쳐 개선됐다면서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향후 수익성이 둔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 총액은 72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5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인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1년 동안 18만 명의 서민을 지원했다는 성과를 밝히는 한편 이 높아진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전액 상환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 조정과 고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 5월 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용 하위 10% 이하의 저신용자가 92.7%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2.8%에 달했습니다. 이용자 연령별로 보면 20, 30대가 4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일용직이나 무직, 학생 등 기타 직업군이 69.1%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실제로 민간금융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의 금융애로를 완화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에서 올해 3월 15.5%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지난달에는 무려 20.8%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 상환자에게는 재대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최저 9.4%의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중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체자의 고용 지원 제도와 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근본적인 상환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정신화 카카오 대표가 연내 카카오에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에서 자본시장이나 애널리스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연내 카카오에 맞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내는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정말 카카오다운 AI 서비스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애플의 AI 인텔리전스를 언급하면서 결국 AI 시대에는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꼭 위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지금까지의 싸움은 언어 모델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다른 기업에 비해 AI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첫 자체 데이터 센터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을 공개하고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 남부 유럽으로 여름휴가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 휴가는 더운 곳을 피해 시원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적인 폭염이 휴양지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많은 나라들이 이상폭염과 또 대형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죠. 작년 여름에 이제 남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여행객들이 45도가 넘는 그 말도 안 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관광지에서 열탈진으로 쓰러지고 또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때문에 이제 대피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작년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여름철 폭염이 정말 아주 심각했는데요. 6월 26일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44도를 기록을 했고요. 수도인 마드리드와 남서부 지역 기온이 40도 이상 치올려진 가운데 남부도시인 세비야 등은 44도에 이르는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7월에는 폭염이 남유럽을 강탈했는데요. 7월 18일 이탈리아의 로마는 43도까지 올라갔고요. 사르데나 섬 기온은 46도를 넘으면서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피렌체 등 23개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발칸반도와 북마케도니아와 코소보 등에서도 기온이 4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요. 미국에서는 6월 15일경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텍사스 브라운스빌과 코퍼스 크리스티의 경우 49도를 기록을 하면서 텍사스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죠. 7월 들어 폭염 지역은 남부만 아니라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역대 최장기간 동안 초열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저 기온이 8일째 3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발생을 했고요. 낮 최고 기온도 43도를 넘는 날이 보름 넘게 이어졌죠. 미국의 데스밸리는 54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제 주변 분도 올 여름에 알래스카로 여행을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여름에도 좀 시원하니까 피서 여행으로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알래스카 관광청에 따르면은 이제 알래스카를 갔다가 이제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날이 길기 때문에 시원하지만 이게 이제 15도에서 한 19도 정도, 그 굉장히 서늘하고 쾌적한 기온이죠. 특히 여름철에 곰이라든가 해달, 물개라든가 고래 등 알래스카의 야생동물을 보기에 아주 가장 좋다고 하죠.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알래스카를 방문을 하는데요. 2019년에 130만 명이 방문한 이후에 코로나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면서 2023년에 165만 명이 여름에 알래스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2022년 시즌 동안 알래스카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56억 달러의 경제 영향을 미쳤다고 알래스카 여행산업협회가 밝혔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시원한 곳에서 여름 더위를 피하라는 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는데요. 몇 지역만 소개해보면 플로리다에 있는 이체 투쿠니 스프링스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1년 내내 22도의 서늘한 기온을 보이는 이곳은 플로리다의 습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가운 휴식처라고 합니다. 밝은 청록색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스노클러와 수영선수가 강의 수중생물을 볼 수 있는 수면 아래 약 40피트의 구불구불한 동굴 시스템을 탐험을 하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워싱턴주에 있는 호린 포레스트인데요. 한여름에도 26도를 넘지 않는 쾌적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면 초록빛같이 동화같이 아름다움과
그늘로 등산객들을 아주 매료시킨다고 하죠. 비옷과 하이킹 신발을 신고 올림픽 반도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탐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지 와킨스 글렌 주립공원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상징적인 폭포인 레인보우 폭포와 캐번 캐스케이드를 오르내리고 아래로 통과하면 여름은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유럽의 시원한 곳들도 아주 각광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유럽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이 북유럽이죠. 예. 올여름 북유럽 같은 경우 예약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여행사이죠. 켄싱턴 투어의 올해 6월에서 8월 노르웨이 여행 예약 건수는 1년 전보다 37%가 증가를 했고요. 스웨덴과 핀란드로의 여행 예약건도 각각 70%, 12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노르웨이의 베르겐, 또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가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이 지역들은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풍경도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행객들은 시원한 여름이라는 곳 외에 북유럽 지역의 경우 5월부터 눈이 녹으면서 생기는 거대한 폭포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일부 관광객들은 아예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의 겨울인 점을 고려를 해서 뉴질랜드라든가 아르헨티나 등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원한 곳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자료 중에는 항공기 검색 건수가 있는데요. 여행정보 검색 사이트 카약에 따르면 올해 미국발 항공기 검색 건수 중 더 서늘한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 검색량이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섭씨 20.5도에서 20.8도 정도에 불과한 영국 사우스햄튼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 검색량은 1년 전보다 57%가 증가했고요. 미국 알래스카주의 페어뱅크스 등 항공편 검색은 25%가 늘었고요. 노르웨이 트롬스행 항공편 검색은 2023년 대비 8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업체인 켄싱턴 투어에 따르면 시원하고 호수를 끼고 있는 스위스 국경 근처의 소도시 코모에 대한 예약은 전년보다 64%가 늘 정도로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욱 폭염이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시원한 곳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그룹이 중국 지리그룹과 전기차 협력을 강화합니다. 2차 전지 계열사인 SK온은 폴스타5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12일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차세대 마이크로 LED를 공개합니다. 생산 과정부터 화질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폴란드 오폴레주 부제크시에 신규 구동 모터코어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폴란드 신공장은 2030년까지 연 12만 대 구동 모터코어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1,000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며 수소연료 전지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